자, 오늘은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죠.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정말 기념비적인 책 교육의 목적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교육에 대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진짜 배운다는 게 뭘까? 이 질문에 대한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속이 뻥 뚫리는 듯한 명쾌한 통찰을 줍니다. 잠시 학창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시험 봐야 하니까 정말 달달 외웠는데 졸업하고 나서 현실에서 단 한 번도 써먹어 본 적 없는 그런 지식 혹시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복잡한 삼각함수 공식이라던가 어느 왕조가 정확히 몇 년도에 세워졌는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머릿속 어딘가에 있긴 한데 꺼내 쓸 일도 없고 심지어 이걸 내가 왜 배웠나 싶을 정도로 가물가물한 그런 지식들. 아마 다들 몇 가지씩은 금방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쓸모없는 지식을 배웠다는 허무함이 그냥 내 시간 아까웠네 하고 넘어갈 개인적인 감상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화이트헤드는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교육 시스템이 저지르고 있는 단 하나의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보통 우리는 교육의 가장 큰 적이 무지, 그러니까 아는 게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화이트헤드는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합니다. 진짜 이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위험은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쓸모없이 쌓여있기만 한 어떤 특정 종류의 정보 그 자체라고 주장하는 거죠. 와, 화이트헤드의 표현을 보면 정말 신랄하고 직설적이죠. 그냥 사실들을 머릿속에 가득 채워 넣기만 한 사람은 지루한 걸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쓸모없는 존재가 될 뿐이라고 단언해버립니다. 단순히 머리에 정보를 쌓아두는 것과 진짜로 교육받는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뭘 지향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화이트헤드는 정신의 두 가지 유형, 그러니까 교양과 정보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아주 날카롭게 구분합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단지 박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서로 연결되지 않는 정보의 조각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머릿속에 쌓아두기만 한 사람들이에요. 퀴즈쇼에 나가면 우승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지식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는 쓰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교양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지식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뚜렷한 방향성을 가진 전문 지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름다움이나 인간적인 감정에 깊이 반응할 줄 안다는 거죠. 전자가 그냥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면 후자는 그 지식을 이용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깊이를 더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이트헤드에게 교양은 절대로 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그냥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각의 활동 그 자체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그걸 기존에 내가 알던 것과 연결해보고 비판적으로 따져보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인 거죠. 동시에 시 한 편을 읽거나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감동할 줄 아는 섬세한 수용성이기도 하고요. 다시 말해 지성과 감성이 함께 살아 움직이는 상태, 그게 바로 교양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교양을 가로막는 이 쓸모없는 지식의 정체는 정확히 뭘까요? 화이트헤드는 이 교육의 가장 큰 적을 딱 규정하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는 이걸 죽은 개념이라고 불러요. 죽은 개념이라 말 그대로 생명력이 없는 아이디어를 뜻합니다. 비유하자면 아주 비싸고 멋진 장정으로 꾸며진 책인데 한 번도 펼쳐보지 않고 책장에 그냥 꽂혀만 있는 책 같은 거죠. 그 자리에 있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우리가 외웠던 수많은 공식, 연도, 법칙들이 시험이 끝나자마자 머릿속에서 화삭처럼 굳어버렸다면 바로 그것들이 죽은 개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나와요. 화이트헤드는 이런 교육을 단순히 시간 낭비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게 정신에 적극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주장해요. 죽은 개념들은 머릿속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다른 생각들이 자라날 토양을 오염시키고 정신의 활력을 빼앗아가는 독소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는 이 끔찍한 현상을 정신의 마른 부패라는 정말 무서운 비유로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오래된 나무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텅 비어서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먼지처럼 부서져 내리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 내부로부터 조용히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겉으로는 학위도 있고 아는 것도 많아 보이지만 정작 스스로 생각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힘은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이 라틴어 격언 코룹티오 옵티미 패시마는 그의 주장을 아주 훌륭하게 요약해줍니다. 최고의 것의 타락이 최악의 것이라는 뜻인데요. 즉,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간의 정신, 이 세상 최고의 도구를 죽은 개념들로 썩어 문드러지게 내버려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타락 역시 가장 끔찍하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이 죽은 개념이 문제의 핵심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정신의 마른 부패와 싸우고 지식에 다시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을까요? 화이트헤드는 여기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선 화이트헤드는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부터 지적합니다. 바로 이 문장으로 요약되는 전통적인 교육관이죠. 일단 지금은 참고 열심히 배워서 머릿속에 넣어도 그러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다 쓸모가 있을 거야. 이런 접근법은 학생들한테 현재의 고통을 미래의 보상으로 정당화하라고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정신을 나중에 쓰기 위해서 미리 갈고 닦아야 할 도구로 보는 비유를 치명적이고 잘못되었으며 위험한 개념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잘라 말합니다. 바로 이 철학이야말로 학생들의 머릿속을 죽은 개념으로 가득 채우는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역할을 한다고 본 거죠. 그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안합니다. 정신은 창고에 넣어둘 수 있는 죽은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끊임없이 자극에 반응하고 활동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성장을 나중에 하자고 미룰 수 없듯이 정신의 활동 역시 현재가 아닌 미래로 미룰 수가 없다는 뜻이죠. 바로 여기에서 그의 교육의 황금률이 나옵니다. 이 슬라이드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학생이 배워야 할 모든 것, 그러니까 과목이 가진 흥미, 학생이 강화해야 할 능력, 그리고 교육이 열어줄 가능성, 이 모든 것이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즉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쓸모있으니까 그냥 외워. 이 말은 이 황금률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교육의 본질을 파괴하는 말이나 다름없는 거죠. 따라서 핵심은 이겁니다. 교육은 지식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기술, 즉 활용의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점이죠. 얼마나 많이 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교육의 성패를 가늠하는 유일한 척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지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얻은 것 같죠? 이제 화이트헤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시간표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아주 혁명적인 거예요. 화이트헤드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여기 나열된 것처럼 대수학, 기하학, 과학, 역사, 문학 같은 과목들이 서로 아무런 연결 없이 그냥 파편처럼 흩어져 있다는 거죠. 각각의 과목은 그 자체로 고립돼서 학생의 실제 삶과도 또 다른 과목과도 이어지지 않는 말 그대로 죽은 지식의 섬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해결책은 충격적일 만큼 단순하면서도 정말 심오합니다. 교실의 과목들 사이에 있는 인위적인 경계를 싹 다 허물어버리고 단 하나의 통합된 주제, 즉 삶, 그 자체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문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목은 삶이라는 이 거대한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지적인 도구로서 가르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수학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세상의 양적인 측면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인류가 발명한 아주 강력한 사고의 도구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과거 사실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를 만든 인간 행동의 패턴을 읽어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식을 살아있게 사용하고 모든 배움을 삶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통합했다면 그 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정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화이트헤드는 그 최종 목표를 스타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정신이 가진 궁극적인 도덕성이라고 주장하죠. 교육받은 정신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취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스타일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타일은 옷 잘 입는 그런 외적인 감각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개인이 가진 힘과 지식을 다루는 방식, 즉 모든 지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에 스며드는 미적인 감각을 의미합니다. 스타일은 힘의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효과성과 효율성을 전부 포함합니다.
힘을 형성한다는 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힘을 제어한다는 건 그 능력을 낭비 없이, 군더더기 없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단순히 일을 해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일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해내는 경지, 그게 바로 스타일입니다. 이 스타일이라는 자질은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예술가의 붓터치에도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을 구사하는 작가에게도 스타일이 있죠. 또 가장 효율적이고 우아한 방식으로 문제를 증명하는 수학자에게도,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엔지니어에게도 스타일은 존재합니다. 각 분야의 대가들이 보여주는 그 탁월함의 본질이 바로 이 스타일인 셈이죠. 화이트헤드가 스타일을 궁극의 도덕성이라고까지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고로 실현하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신적, 개인적 힘을 낭비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고 가장 효과적이고 탁월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도덕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죽은 개념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지식을 통해 삶을 배우고 마침내 스타일에 도달한 교육. 그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이 힘, 즉 세상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면서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 책에서 화이트헤드는 아주 혁명적인 주장을 하는데요. 바로 교육이란 건 단순히 지식을 차곡차곡 쌓는 과정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배움이란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곳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계단 오르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바로 이 당연해 보이는 생각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어려운 과제가 우리 삶의 맨 처음에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그 강력한 증거로 화이트헤드는 바로 아기가 말을 배우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 중에서 의미 있는 소리만 골라내고 단어의 순서에 숨겨진 문법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심지어 억양이나 표정을 보면서 그 말의 진짜 의도까지 읽어냅니다. 이건 나중에 학교에서 배우는 알파벳 쓰기나 덧셈 뺄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복잡하고 추상적인 일이거든요. 이처럼 우리의 첫 번째 배움은 쉬운 것부터 라는 원칙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바로 이 역설적인 지점에서 화이트헤드의 교육 철학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화이트헤드가 기존 교육에 어떤 점이 잘못되었다고 보는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 어떤 새로운 배움의 리듬을 제시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화이트헤드가 교육의 가장 뿌리 깊은 문제라고 지적한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건 바로 학생의 정신적인 성장이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일정하고 꾸준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화이트헤드는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꼬집는 거죠.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아이들의 마음을 마치 지식이라는 부품을 순서대로 조립하면 완성되는 기계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나요? 아니죠. 어떤 날은 호기심이 폭발해서 밤새 무언가를 파고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조용히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개인의 고유한 리듬을 싹 무시하고 획일적인 속도를 강요하니까 교육의 효과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정신도 살아있는 생명체라서 삶 자체가 그렇듯이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루에 낮과 밤이 있고 1년에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정신에도 새로운 걸 활발하게 탐험하면서 에너지를 뿜어내는 시기가 있고, 또 그것들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내면화하는 시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배움은 바로 이 자연스러운 지적 순환을 따라갈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내놓은 해법이 뭐냐? 바로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되찾기 위한 3단계의 순환 모델입니다. 그게 바로 낭만, 정밀, 그리고 일반화의 단계예요. 이 3단계는 우리 일생에 걸쳐서 또 어떤 하나의 주제를 배우는 짧은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의 지성을 성장시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화이트헤드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고 있다고 말하는 바로 그 첫 번째 단계, 낭만의 단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낭만의 단계, 이게 뭐냐면요, 어떤 지식과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그 설렘과 경이로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규칙이나 이론을 알기도 전에 그 분야가 가진 매력과 가능성에 그냥 푹 빠져버리는 시기인 거죠. 예를 들어 처음 가본 박물관에서 작품의 사조나 기법 같은 건 하나도 몰라도 그 색감과 형태에 압도되는 경험,
혹은 외국어 문법은 모르지만 그 언어가 주는 독특한 리듬과 분위기에 매료되는 순간. 바로 그게 낭만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이 단계의 핵심이 아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에 있다는 점이에요. 거대한 숲에 처음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나무 하나하나의 이름을 외우기 전에 먼저 숲 전체가 주는 그 신비로움, 고요함, 그 생명력에 압도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직관적인 첫인상과 감동. 이게 바로 앞으로의 지적 탐험을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단계는 어떤 주제와 그야말로 사랑에 빠지는 순간인 거죠. 이때의 배움은 숙제나 의무가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발견하는 순수한 기쁨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 낭만적인 경험이 앞으로 이어질 길고 어쩌면 힘든 배움의 여정을 기꺼이 헤쳐나가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내적 동기가 되어주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 뜨거운 열정과 호기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낭만의 자유로운 탐험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그 지식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조금 더 규율이 필요한 정밀의 시기입니다. 이 정밀의 단계는 낭만 단계에서 막연하게 느꼈던 그 전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익히는 과정이에요. 아까 그 숲 비유를 다시 가져와 볼까요? 이제 숲 전체를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서 나무 하나하나의 이름을 배우고 잎사귀 모양을 구별하고 흙의 성분을 분석하는 단계인 거죠. 음악가에게는 음계와 화성학을 배우는 시간, 프로그래머에게는 문법과 알고리즘을 익히는 시간, 운동선수에게는 기본 자세와 규칙을 몸에 익히는 고된 훈련의 시간. 바로 그게 정밀의 단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화이트헤드는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낭만이라는 기초공사 없이 쌓아 올린 정밀함은 그저 의미 없는 죽은 사실들의 무덤일 뿐이라는 거죠.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흥미나 목적의식도 없이 무작정 수학 공식을 암기하고 역사 연도를 외우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지식들은 시험이 끝나자마자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생명력 없는 정보 조각에 불과하잖아요. 2단계는 막연했던 열정을 구체적인 능력으로 바꿔주는 데 꼭 필요한 구조와 기술을 제공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진짜 실력, 즉 숙달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의 규율은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얻기 위한 도구를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낭만이 흥미라는 씨앗을 뿌리고 정밀함이 단단한 줄기를 세웠다면 이제 이 배움의 순환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인 일반화의 시기에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일반화라는 건요, 정밀의 단계에서 갈고 닦은 규칙과 도구들을 이제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단계를 말합니다.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서 배운 원리를 바탕으로 실제 문제에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이건 정밀한 기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낭만의 자유로운 탐험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노련한 의사가 환자의 미묘한 증상들을 종합해서 희귀병을 진단해내는 그 통찰력 같은 건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많은 사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창고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걸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습관, 바로 살아있는 지혜를 기르는 데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험이 끝나면 사라지는 죽은 지식과 평생 나 자신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지혜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2단계야말로 진정한 숙달을 의미합니다. 낭만의 자유로운 탐험 정신과 정밀의 날카로운 도구가 하나로 합쳐져서 지식은 더 이상 내 밖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완전히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제 레시피 없이도 새로운 요리를 창조하고 악보 없이도 즉흥 연주를 하고 기존에 없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혁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을 통해 얻어낸 진짜 지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세 단계의 순환이 교육에서 영원한 숙제처럼 여겨지는 두 힘, 바로 자유와 규율 사이에서 어떻게 아름답고도 필연적인 리듬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자유랑 규율은 서로 원수지간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이 둘을 서로 대립하는 적이 아니라 우아한 춤을 추는 파트너로 봅니다. 낭만의 단계에서는 자유로운 탐험이, 정밀의 단계에서는 체계적인 규율이,
그리고 마지막 일반화의 단계에서는 원리를 자유롭게 적용하는 더 높은 차원의 자유가 주도권을 잡는 거죠. 어느 한쪽만 죽어라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각 단계의 성격에 맞게 두 힘이 자연스럽게 역할을 바꿔가면서 배움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배움의 리듬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더 명확하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0세부터 12세까지의 유년기는 세상 모든 것에 호기심을 느끼면서 스펀지처럼 지식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낭만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12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기는 특정 과목의 규칙과 구조를 깊이 파고들면서 분석적인 사고를 기르는 정밀의 시기에 딱 맞고요. 그리고 18세 이후의 성인기는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지혜를 발휘하는 일반화의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거대한 리듬이 우리 인생에 딱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학습을 계속 살아있고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이 순환이 한 학기, 한 주, 심지어는 딱 한 시간의 수업 안에서도 작은 소용돌이처럼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역사 수업을 시작할 때 흥미로운 일화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확 자극하고 낭만, 그 다음에 연도와 사건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정밀,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만약 내가 그 시대 사람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토론을 해보는 것, 일반화, 이게 바로 그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배움 속에서 혹은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낭만과 정밀 그리고 일반화의 리듬은 모두 건강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가? 혹시 끝없는 호기심에만 머물러 있거나 지루한 규칙 암기에만 갇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배움은 직선 경주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추는 리드미컬한 춤이라는 화이트헤드의 통찰이 여러분의 지적 여정에 새로운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교육의 목적을 계속해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오래된 교육 고전이 아니에요.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화이트헤드가 100년도 더 전에 던졌던 질문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 더 날카롭게 파고들기 때문이죠. 그는 당시 교육이 학생들 머릿속에 뭘 채워 넣고 있는지 아주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지식, 박제된 사실들, 그가 이름 붙인 생동감 없는 관념들 말이죠. 그리고 그는 아주 혁명적인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교육이 기계처럼 지식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이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주기, 바로 리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내용이 바로 이 배움의 리듬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움의 리듬이 대체 뭔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먼저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정신성장의 3가지 단계를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단계의 밑바탕에서 자유와 규율이라는 두 힘이 어떻게 춤을 추듯 배움을 이끌어가는지 그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 그러니까 그냥 쭉 직선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그런 교육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핵심 개념부터 파고들어 보죠. 바로 우리의 배움에는 자연의 사계절처럼 고유한 순환 리듬이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이 원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데도 교육이론가나 현장의 교사들에게 거의 완벽하게 무시당해 왔다고 아주 강하게 지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신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지식을 착착 쌓아 올리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정신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막 성장했다가도 쉬어야 하고 넓게 뻗어나갔다가도 깊게 파고들어야 하는 그런 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바로 이 정신의 자연스러운 맥박과 호흡에 맞춰져야만 진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화이트헤드 주장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배운다는 걸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끝도 없이 올라가는 계단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화이트헤드는 그런 단순한 비유는 틀렸다고 말합니다. 대신에 배움을 사계절의 순환으로 보라고 제안하죠.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엔 다음 해를 위해 쉬는 것처럼요. 각 계절마다 다 자기 역할이 있고 이 순환이 반복되면서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삶 자체도 보세요. 일과 휴식, 활동과 수면, 심지어 학기와 방학이라는 주기로 이루어져 있죠. 정신의 성장도 똑같이 이런 주기성을 따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리듬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채찍질만 하는 교육은 결국 정신을 지치고 메마르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화이트헤드는 이 배움의 순원 주기 안에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세계를 처음 마주하는 낭만의 단계, 두 번째는 그 세계의 규칙과 구조를 파고드는 정밀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원리를 내 것처럼 자유자재로 쓰는 일반화의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각 단계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이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배움이라는 긴 여정의 첫 관문이자 어쩌면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단계, 바로 낭만의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배움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지적 호기심의 빅뱅 같은 순간입니다. 처음 셰익스피어 희곡을 읽었을 때의 그 전율, 망원경으로 토성의 고리를 처음 봤을 때의 그 경이로움, 복잡한 코드 몇 줄이 멋진 웹사이트로 딱 변하는 걸 처음 봤을 때 그 흥분, 바로 이런 순간들이 낭만의 단계인 거죠. 이때 지식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지도 않았고 논리적으로 완벽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자체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우리를 아주 강렬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룡 이름 외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공룡의 학명이나 지질학적 연대를 무슨 논문 쓰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거대한 크기, 무시무시한 이빨, 신비로운 멸종 이야기에 푹 빠져서 공룡이라는 세계 자체를 즐기고 탐험하는 거죠. 이처럼 낭만의 단계에서 지식은 감정과 상상력하고 막 뒤섞여 있습니다. 사실들은 조각조각 흩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처럼 느껴지면서 배우는 사람에게 엄청난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이 단계의 핵심은 정확성이 아니라 흥미입니다. 화이트헤드가 들은 이 로빈슨 크루소의 예는 낭만 단계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래, 발자국, 섬. 이 단어들 하나하나는 그냥 아무 감흥 없는 건조한 데이터일 뿐이에요. 그런데 무인도에 자기 혼자라고 굳게 믿었던 크루소의 눈에 이 세 가지가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서 폭발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 친구일까? 적일까? 내 목숨이 위험한가? 이런 수많은 질문과 상상력, 감정이 뒤섞이면서 거대한 서사가 터져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낭만입니다. 사실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이 단계의 핵심은 그러니까 자유로운 탐험이에요. 어떤 규칙이나 체계를 강요하기 전에 배우는 사람의 정신이 마음껏 뛰놀고 모험할 수 있는 넓은 초원을 주는 거죠. 특히 화이트헤드는 8세에서 13세 사이, 그러니까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낭만적인 시기라고 강조합니다. 아이의 세상이 집이랑 학교라는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서 역사, 과학, 예술 같은 무한한 지적 세계로 막 뻗어나가는 때이기 때문이죠. 이때가 바로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하는 황금기라는 겁니다. 만약 이 결정적인 시기에 시험 점수랑 암기만 강요하면서 이 낭만의 불꽃을 꺼트려 버린다면 그 아이는 배움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고 지식을 평생의 짐으로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의 설렘과 흥분만으로는 관계가 깊어질 수 없는 것처럼 배움 역시 낭만 단계에만 머물러서는 절대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흥분을 단단한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다음 단계, 정밀의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교육자와 학습자가 평생 씨름하는 문제죠. 그 와우 하는 경이로운 감탄의 순간을 어떻게 하면 깊이 있고 체계적이고 또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이해로 바꿀 수 있을까? 화이트헤드는 그 답이 바로 정밀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규율이 무대 위로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낭만 단계에서 자유롭게 탐험하면서 만났던 그 세 개의 법칙과 구조를 배우는 단계죠. 언어의 문법, 수학의 공식, 과학 실험의 규칙, 역사적 사실을 연대순으로 배열하는 것. 이런 것들처럼 흩어져 있던 지식의 조각들을 논리적인 틀 안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꿰어 맞추는 과정입니다. 낭만 단계에서 어렴풋하게 느꼈던 것들이 이제는 아주 정확하고 명료한 형태로 분석되고 정리되는 거죠. 이 과정은 때로는 좀 지루하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이 비교를 보면 두 단계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낭만 단계에서 우리는 숲 전체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감탄합니다. 와, 이 숲 정말 멋이다. 이렇게요. 하지만 정밀의 단계에 들어서면 우리는 그 숲을 이루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집중합니다. 이 나무는 참나무일까? 소나무일까? 이 모양은 어떻고 다른 나무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마치 현미경을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분석하는 거죠. 숲 전체를 보는 넓은 시야, 즉 자유에서 나무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좁고 깊은 시야, 즉
즉 규율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숲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겠죠? 이건 화이트헤드가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숲의 아름다움에 한 번도 매료된 적이 없는 사람한테 나무 종류랑 인맥 구조를 분석하라고 하면 그게 그냥 고역일 뿐이잖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 마음 깊이 사랑에 빠져본 적 없는 학생에게 그 분야의 규칙과 문법을 강제로 주입하는 건 화이트헤드가 그토록 경계했던 생동감 없는 관념들,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 머리에서 싹 사라져버리는 쓸모없는 지식 덩어리들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겁니다. 낭만이라는 기름 없이는 정밀이라는 엔진은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뜨거웠던 낭만의 시기와 차가웠던 정밀의 시기를 모두 거친 배움은 마침내 그 순환의 정점, 그러니까 수학의 계절에 도착합니다. 바로 일반화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드디어 지식은 진짜 힘, 진짜 지혜가 됩니다. 정밀의 단계에서 땀 흘려가며 익혔던 규칙과 원리들을 이제는 의식하지 않고도 자유자재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경제에 이르는 거죠. 이건 마치 낭만 단계의 자유로운 첨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른 획입니다. 이제는 잘 훈련된 전문가의 통찰력과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탐험하게 되는 거니까요. 철학에서 말하는 정, 반, 합 개념에 빗대면 딱 맞아요. 낭만이 정, 정밀이 반, 그리고 이 일반화가 둘을 더 높은 차원에서 아우르는 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연주해온 거장 피아니스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악보의 음표 하나하나나 자기 손가락 움직임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 모든 정밀한 지식들은 이미 몸과 마음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본등이 된 거죠. 그는 이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자기만의 음악, 즉 일반화를 창조합니다. 화이트헤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교과서를 불태우고 강의 노트를 버리고 시험 보려고 외웠던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의 학습은 쓸모 있어진다. 세세한 사실들은 잊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 즉 지혜가 남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이 세 단계가 딱 한 번으로 끝나는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이트헤드는 배움이 끝없이 반복되는 상승 나선 구조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순환이 끝나고 일반화 단계에 이르면 그게 바로 다음 단계의 더 높은 수준의 낭만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릴 때 동화책을 읽으면서 이야기에 대한 낭만을 느끼고 학교에서 문법과 작문법이라는 정밀의 단계를 거쳐서 문학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하는 일반화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다시 철학이나 역사라는 새로운 낭만적 탐험을 시작하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지적 성장은 나선을 그리면서 끊임없이 확장되고 깊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낭만, 정밀, 일반화라는 배움의 세 단계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거대한 순환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두 가지 힘, 바로 자유와 규율의 관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말은 교육을 바라보는 우리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자유와 규율을 서로 싸우는 것,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이 둘이 적이 아니라 배움이라는 춤을 함께 추는 파트너라고 말합니다. 마치 시계추가 왼쪽,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듯이 정신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잡았다가 다른 쪽에게 넘겨주는 그런 자연스러운 리듬과 왕복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리듬은 마치 삼박자 왈츠 같아요. 첫 번째 박자인 낭만의 단계에서는 자유가 멜로디를 이끌어갑니다. 정신은 마음껏 상상하고 탐험해야 하죠. 두 번째 박자인 정밀의 단계에서는 규율이 리듬을 꽉 잡습니다. 정신은 객관적인 사실과 논리의 구조에 자신을 맞추면서 훈련해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박자인 일반화의 단계에서는 마침내 규율을 통해 얻어진 새로운 자유가 펼쳐집니다. 혹독한 훈련으로 완벽한 기술을 몸에 익힌 발레리나가 무대 위에서 가장 자유로운 춤을 출 수 있는 것처럼 진짜 자유는 규율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규율은 밖에서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뜨거운 열망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야 한다는 거죠. 낭만 단계에서 어떤 주제에 푹 빠진 사람은 그걸 더 잘 알고 싶고 정복하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갈망이 지루하고 힘든 정밀의 단계를 견뎌낼 힘, 즉 자기 규율의 원천이 되는 거죠. 아무런 동기부여 없이 외부에서 그냥 부과되는 규율은 정신의 호기심을 짓누르고 배움에 대한 증오심만 키울 뿐입니다. 100년도 더 전에 쓰인 화이트헤드의 이 책이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실에 던지는 질문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지금 우리의 학교는 아이들이 배움과 아름다운 춤을 출 수 있도록 돕고 있나요? 아니면 자유와 규율 사이의 끝없는 전투장으로 만들고 있나요? 아이들이 타고난 정신의 리듬을 존중하면서 낭만의 불꽃을 지펴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 리듬은 무시한 채 생동감 없는 지식들만 머릿속에 우겨놓고 있는 건 아닐까요? 화이트헤드의 통찰은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 책에서 화이트헤드는 교육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요. 바로 기술 교육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이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문교육이랑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게 20세기 초에 쓰인 책인데도 불구하고요. 신기하게도 마치 오늘날 우리의 고민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듯한 그런 깊은 통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순한 교육 이론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일과 삶, 그리고 사회 전체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아주 날카로운 분석서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늘 이 질문과 마주치게 되잖아요. 대학 가서 순수 학문을 해야 하나? 아니면 당장 취업에 도움되는 전문 기술을 배워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요.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게 이 팍팍한 현실 세계에서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 걸까? 또 반대로 기술만 아는 전문가는 뭔가 반쪽짜리 인간이 아닐까? 이런 해묵은 논쟁이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화이트헤드는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파격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 논쟁 자체가 그러니까 인문학과 기술 교육을 서로 맞서는 걸로 보는 이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딱 잘라 선언합니다. 이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화이트헤드의 생각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서 이 거짓된 이분법을 한번 해체해 보겠습니다. 우선 화이트헤드가 기술 교육을 이야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꺼내든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이상적인 그림인데요. 그는 우리가 어떤 일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그 최상의 이상을 먼저 마음속에 품지 않고서는 이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과연 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무엇일까요? 화이트헤드는 극작가 버나드 쇼의 희곡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일이 놀이가 되고 놀이가 삶이 되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기술 교육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목표라는 거죠. 이게 그냥 몽상가의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치고 불만스럽고 정신적으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노동하는 이 현실을 딱 마주했을 때 바로 이 이상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일이 놀이가 되는 이런 이상이 없다면요. 우리의 일은 그저 힘겹고 만족스럽지도 않고 어떤 지적인 즐거움도 없는 고된 수고로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화이트헤드는 이런 상태의 노동으로는 절대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단언해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불행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활력을 갉아먹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화이트헤드는 역사 속에서 이 이상을 실제로 실현했던 놀라운 사례를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초기 베네딕트의 수도사들입니다. 신학적인 개념을 떠나서 그 본질적인 아이디어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 자신들의 노동이 지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비전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노동 그 자체에서 피로나 고통을 이겨내는 기쁨을 발견해냈어요. 노동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된 거죠. 화이트헤드는 바로 이 수도사들의 정신을 오늘날의 기술 교사들과 사업가들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상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화이트헤드는 한 국가가 당장 필요로 하는 건 바로 이 세 종류의 인력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숙련된 노동자, 창의적인 과학자, 그리고 진취적인 경영자. 이 세 그룹이 모두 자신의 일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국가는 번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루하고 피곤한 노동자는요, 생산량을 제한하고 발전을 피하려고 하고 새로운 방법에 적응하는 것도 서툴 수밖에 없겠죠. 그는 불만으로 가득 차서 비현실적인 아이디어에 쉽게 이끌리고 실제 작업 조건에 대한 공감도 없는 통제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아주 현실적인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최고의 성과는 결국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노동자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화이트헤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격언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 말이요. 화이트헤드는 이걸 어리석은 속담이라고 일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실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죠. 필요는 쓸데없는 잔꾀의 어머니다. 진정한 발명, 그러니까 현대 과학의 엄청난 성장은 즐거운 지적 호기심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절박함이 아니라 지적인 유시와 즐거움이 진정한 창의성의 원천이라는 이 통찰, 교육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이제 화이트헤드가 비판의 칼날을 겨누는 두 가지 극단적인 교육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 모델이 각각 어떻게 불완전한지 그리고 왜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순수한 인문교육, 다른 하나는 순수한 기술교육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게 바로 인문교육, 소위 말하는 플라톤적 이상이죠. 지식을 상아탑 안에 가두고 생각과 행동을 분리시켜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귀족적인 교육이 되기 쉽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은 어떨까요? 기술교육은 그 자체만으로는 영혼 없는 고된 노동이 될 위험이 커요. 주도성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도대체 왜 하는지도 모르는 채 원리 없는 단순 반복에 그치게 되는 거죠. 화이트헤드는 이 둘 모두 교육의 실패라고 봅니다. 화이트헤드는 인문교육의 역사적인 뿌리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플라톤이 상징하는 이 교육 이상은요, 기본적으로 노예의 노동 덕분에 여과를 가질 수 있었던 지배계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과 생각이 분리된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교육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교육이 유럽 문명에 헤아릴 수 없는 공헌을 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 본질적인 한계는 바로 행동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이트헤드가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불가피한 관계와 근본적으로 단절된 교육은 결국 쇠퇴하고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지식은요, 활용될 때,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화이트헤드가 제시하는 해결책, 즉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통합의 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주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명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화이트헤드 교육 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인문적이지 않은 적절한 기술 교육은 있을 수 없으며 기술적이지 않은 인문 교육도 있을 수 없다. 이 말은요, 기술 교육과 인문 교육의 대립은 거짓이라는 선언이에요. 둘은 서로를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 핵심 명제를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육은 학생이 무언가를 잘 알도록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아는 것, 즉 지성과 하는 것, 즉 기술이 아주 긴밀하게 결합될 때 지성은 공허함에서 벗어나고 기술은 맹목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친밀한 결합, 그리고 이론과 실습이 서로를 돕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생각과 행동, 지성과 기술은 분리될 수 없는 걸까요? 화이트헤드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로 우리의 몸, 특히 손과 뇌의 긴밀한 연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라 생물학적이고 지적인 사실이에요. 화이트헤드는 손을 사용하는 공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귀족 계급의 뇌 혼수 상태, 그러니까 지적인 무기력함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손을 쓰지 않으면 뇌가 잠든다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죠? 책만 많이 읽는 위대한 독자들이 종종 소심하고 관습적인 사상가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들의 사고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간접 지식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손이나 목소리를 사용하는 생산적인 활동에서 오는 뇌의 자극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화이트헤드는 직접 얻은 지식과 간접 정보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구분합니다. 직접 얻은 지식, 즉 first-hand knowledge는 우리 지성생활의 궁극적인 토대가 되고요. 반면에 책을 통해서 얻는 방대한 지식은 대부분 간접 정보, 즉 second-hand information이죠. 이 간접 정보의 문제점이 뭘까요?
화이트헤드는 아주 멋진 표현을 쓰는데요. 그건 사실에 의해 한 번도 겁먹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길들여져 있다고 말합니다. 현실의 복잡함과 예측 불가능성에 제대로 부딪혀 본 적이 없는 아주 온순한 지식이라는 뜻이죠. 이 슬라이드는 지식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과학교육의 장점은 그것이 직접적인 관찰에 기반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기술교육의 장점은 우리의 깊은 자연적 본능을 따라서 생각을 수작업 기술로 그리고 수작업 활동을 다시 생각으로 전환시킨다는 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관찰하고 생각하고 만들고 다시 실천하는 이 순환 고리야말로 지식이 살아 움직이는 과정인 셈입니다. 이 모든 논의를 화이트헤드는 이 간결하고 강력한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무언가를 이해하고 싶다면 직접 만들어보라. 이것이야말로 건전한 규칙이라는 거죠. 수동적으로 관찰만 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창조라는 행위 속에서만 사물의 본질에 대한 진짜 통찰이 생겨나기 때문에요. 단순히 수동적으로 관찰되는 진실이 아니라 적용되는 진실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기술 교육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합된 교육이라는 게 실제 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화이트헤드는 국가 교육 시스템의 핵심 기둥으로 3가지 주요 교육 과정을 제안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3가지 길은 인문, 과학, 그리고 기술 교과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이들을 그냥 별개의 과목으로 나눠서 시간표에 섞어놓기만 하면 서로 연결되지 않는 지식의 표편, 즉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죽은 아이디어만 나을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바로 이 상호 침투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새로운 칸막이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을 배우는 학생도 과학과 기술의 원리를 맛봐야 하고 기술을 배우는 학생도 인문학과 과학적 사고방식을 접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교육과정에 다른 두 분야의 요소가 물들듯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표가 그 상호 침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어떤 교육 과정이든 그게 인문학이든 과학이든 기술이든 상관없이 학생에게 이 4가지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첫째, 무언가를 잘 해낼 수 있는 기술. 둘째, 일반 원리를 이해하는 과학. 셋째, 폭넓은 시야와 통찰력을 주는 일반관념. 그리고 마지막 넷째, 아름다움을 느끼고 창조하는 힘인 미적 감상. 이 4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실용적인 분야에서조차 종종 과소평가되는 예술과 문학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교육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핵심적인 조건이라는 게 화이트헤드의 생각입니다. 화이트헤드는 문학과 예술을 단순한 휴식이나 여가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건강한 삶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고요. 마치 물리적 세계의 햇빛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정말 멋진 비유죠. 햇빛이 없으면 생명이 자랄 수 없듯이 예술적 감상이 없으면 인간의 정신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예술 감상에 대한 우리의 통념에 도전합니다. 문학을 감상하는 게 단순히 쓰여진 단어와 그 연관성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건 창조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술작품을 통해 불러일으키는 비전은 우리 자신의 것이고 우리 자신 외에 어떤 천재도 우리 자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예술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세계를 능동적으로 재창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 예술의 가치를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차원으로 연결시킵니다. 인류의 경쟁은 결국 전쟁터가 아닌 작업장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경쟁에서의 승리 조건 중 하나로 예술을 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술이 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술과 문학이 직접적으로 뭘 만들어주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비전을 줍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우리의 기술적인 힘을 통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필수적이죠.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그 힘은 무용지물이거나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이 바로 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야기는 처음 시작했던 베네딕트의 추도사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기술과 인문학의 거짓된 분리를 넘어서 일이 놀이가 되는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었죠. 암흑시대의 선조들이 숭고한 이상을 지식, 노동, 도덕이 연결된 조직 속에 구현해서 문명을 구원했듯이 우리의 과제 역시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 맞는 이상을 교육과 조직 속에 대담하게 구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질문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향합니다. 당신의 일, 당신이 속한 조직은 어떤 숭고한 이상을 담고 있습니까? 당신의 전문 기술은 어떤 인문학적 비전과 연결되어 있나요? 100년 전 화이트헤드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정한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일과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불어넣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일 있잖아요. 만약 교육을 통해서 이 일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그의 책 교육의 목적에서 바로 그런 어쩌면 좀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던집니다. 그가 볼 때 기술 교육은 단순히 직업 훈련 그 이상이었어요. 우리의 삶 그리고 노동의 본질 그 자체를 바꿔버릴 힘을 가졌다고 본 거죠. 오늘 그 놀라운 비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화이트헤드는 버나드 쇼의 이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이 놀이가 되고 놀이가 삶이 되는 공동체. 와, 이거 그냥 꿈 같은 얘기 아니냐고요? 화이트헤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냥 유토피아적인 환상이 아니라 기술 교육이 진짜로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일이 더는 먹고 살기 위한 고된 의무가 아니라 내 안의 기쁨과 창의성을 꺼내놓는 과정이 되는 것. 과연 교육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화이트헤드 생각의 가장 중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기술 교육이야말로 건강한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말해요.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숙련된 기술자를 만들어내는 걸 넘어서 일하는 사람의 정신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사회 전체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 엄청난 비전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화이트헤드는 좀 의외의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바로 아주 먼 과거, 초기 베네딕트 수도의 수사들한테서 그 영감의 원천을 찾아낸 거죠. 베네딕트 수도의 수사들은요, 자기가 하는 노동이 뭔가 신성한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노동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화이트헤드는 여기서 종교적인 부분을 싹 걷어내고 나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가 남는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이란 건 거기에 어떤 의미와 비전을 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노동이 지루함을 이겨내는 어떤 승리의 경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이상이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화이트헤드가 보기에 사회가 번영하려면 꼭 필요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숙련된 노동자. 둘째, 순수한 지적 호기심에서 창의력이 마구 솟아나는 발명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취적인 경영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필요라는 강박을 넘어선 동기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이거 정말 통념을 뒤엎는 흥미로운 주장 아닌가요? 우리는 보통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화이트헤드는 그걸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그가 진짜 강조하는 건 진정한 발명이나 과학의 진보는 막막한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즐거운 호기심에서 피어난다는 거예요. 필요에 쫓겨서 하는 일은 종종 얄팍한 속임수나 임시방편으로 끝나기 쉽지만 순수한 지적 유희, 세상을 향한 호기심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혁신을 낳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비전을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이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겨지고 일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사회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화이트헤드는 그 암울한 결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처참합니다. 노동자는 일터에서 영원히 갉아먹히고 변화를 거부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고용주는 혁신의 동력을 잃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인색해지죠. 결국 사회 전체가 일은 그냥 돈을 짜내는 수단일 뿐이라는 냉소주의에 빠져서 갈등과 침체의 늪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화이트헤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런 사회는 결국 통제 불가능한 야만적인 격변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화이트헤드의 해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교육계에 아주 오랫동안 뿌리내려온 두 개의 거대한 흐름, 서로 다른 교육적 이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플라톤으로 상징되는 인문 교육의 전통이 있죠. 생각하고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정신을 고양시키는 주로 지배계급을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성 베네딕트가 상징하듯이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실용적인 기술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 생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노동하는 대중의 영역이었죠. 문제는 이 둘이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따로따로 평행선만 달려왔다는 점입니다. 물론 화이트헤드도 인문교육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과 동떨어져서 홀로 전지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그의 통찰에 따르면 현실에 발을 딛지 않은 지식은 뭐랄까 풀이 없는 나무 같은 거죠. 현실 세계의 문제와 부딪히지 않는 순수한 지적 유희는 결국 공허해지고 행동과 분리된 지식은 궁극적으로 문명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까지 경고합니다. 자, 이제 화이트헤드 주장의 가장 빛나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교육의 역사를 쭉 가로질러온 이 거대한 대립구도 그 자체에 메스를 들이댑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의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기술교육과 인문교육을 나누는 것 자체가 거대한 착각이라는 거죠. 제대로 된 기술교육은 그 안에 반드시 인문적인 소양을 품고 있어야 하고, 진짜 인문교육이라면 현실에 발디딘 기술적인 이해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둘은 서로 적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최고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화이트헤드는 이걸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머리로 깊이 이해하는 동시에 손으로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거라는 거죠. 마치 이론이라는 엔진과 실천이라는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듯이 이 둘의 긴밀한 결합이야말로 한 인간을 온전하게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국가 교육 시스템이 인문, 과학, 기술 이 세 가지 핵심 교육 과정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서로 분리된 섬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대륙처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전공을 하던 학생들은 기술적인 능력, 과학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세상을 넓게 보는 인문학적 시야와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감성을 함께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통합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정신과 신체, 이 둘 사이의 분리를 치유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화이트헤드는 교육의 오랜 병폐가 바로 이 분리에서 시작됐다고 진단합니다. 정신을 신체보다 더 우월한 걸로 보고 생각을 행동보다 더 고귀하다고 여겼던 플라톤적 전통의 그림자. 이게 바로 기술 교육을 천시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고 교육 전체를 봉들게 한 재앙과도 같은 이분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인용문은 그의 철학을 정말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가르칠 때 당신의 학생들이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당신은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교역은 결코 텅 빈 머리에 지식을 붓는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지적 활동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특히 손으로 만지고 만들어보는 이 신체적인 경험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뇌에 무기력증을 낳는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손으로 뭔가 구체적인 걸 만들어보는 경험 없이 책상에만 앉아있으면 생각은 점점 소심해지고 관습의 틀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손을 움직이는 게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사고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뇌와 손은 서로를 깨우고 함께 성장하는 완벽한 파트너인 셈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직접 얻은 지식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화이트헤드는 지식인 사회가 평범함에 머무는 이유가 바로 책에서 얻은 간접 정보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실제 현실의 복잡함, 손으로 직접 부딪혔을 때 그 어려움에 겁을 먹어본 적이 없는 안전한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진정한 지적 성장은 바로 이 생생한 직접 경험의 토대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환 과정이야말로 과학과 기술 교육이 가진 위대한 힘입니다. 이건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려는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을 따르는 학습 방식이죠. 직접 관찰하고 그걸 바탕으로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그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깊이 생각해보는 것. 이 끊임없는 순환이야말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걸 넘어서 살아있는 진짜 이해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론과 실천, 정신과 손이 통합된 교육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화이트헤드가 그리는 교육의 최종 목적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예술과 문학이 단순히 휴식이나 여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일을 통제하고 방향을 잡아주는데 꼭 필요한 비전을 제공하는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기술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준다면 예술과 문학은 무엇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는 거죠. 미래 사회의 승패는 더 이상 전쟁터에서 결정되지 않을 겁니다. 화이트헤드는 한국가의 진짜 힘은 바로 그 나라의 작업장에서 발휘되는 창의성과 기술력에 달려있다고 통찰합니다. 즉,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의 집중력과 창의력, 이게 바로 미래의 경쟁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화이트헤드는 이 창의성이 자라나기 위한 필수적인 영양분이 바로 예술이라고 단언합니다. 결국 화이트헤드는 우리에게 거대한 질문을 넘깁니다. 그는 실용적인 삶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시야를 좁히는 걸 거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마음껏 발휘하라고 촉구합니다. 일이 더 이상 생계를 위한 의무가 아니라 나 자신을 실현하고 기쁨을 찾는 예술적인 행위가 되게 하려면 지금 우리의 교육은 무엇을 또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이것이 100년 전 화이트헤드가 우리에게 던진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은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고전, 교육의 목적을 통해 우리 교육에 아주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하나의 거대한 균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다는 생각인데요. 이 이분법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화이트헤드는 이 강력한 문장 하나로 논의의 핵심을 그냥 꿰뚫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게 단순히 두 영역을 적당히 섞어야 한다는 그런 타협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기술과 인문이 원래부터 하나이고 본질적으로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그럼 먼저 수세기 동안 우리 교육을 지배해온 이 신화, 즉 사고와 실행이 완전히 별개의 세계라는 생각부터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이 구분이 우리 교육에 어떤 그림자를 들여왔을까요? 자, 먼저 신화의 한쪽을 한번 보시죠. 바로 플라톤적 이상의 뿌리를 둔 인문교육입니다. 보통 순수한 사유와 미적 감상을 위한 교육, 다시 말해 손에 흙을 묻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고상한 활동으로 여겨져 왔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암묵적으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유 있는 삶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리는 필연적으로 아주 해로운 위계 질서를 낳습니다. 정신은 손보다 우월하고 추상적인 생각은 구체적인 창조보다 더 고귀하다는 그런 편견 말입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흔히 예체능이나 기술 과목을 조금 낮춰보는 그런 풍조가 있잖아요. 바로 그 뿌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화이트헤드는 이 분리가 우리 교육에 내려진 저주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걸 아주 신랄하게 노예 소유의 복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노동은 노예의 몫이었고 사유는 자유 시민의 특권이었잖아요. 바로 그 비뚤어진 역사에서 이 분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건강하지 못한 유산이 지금 우리 현대 교육에 복수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 분리가 잘못된 것이라면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화이트헤드는 여기서 분리가 아닌 통합이라는 아주 중요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는 교육을 위한 세 가지 주요한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인문학적,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 경로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각자 따로 노는 섬 같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의 거대한 대륙을 이루는 서로 깊숙이 연결된 땅덩어리와 같다고 보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인문 교육이 완전해지려면 기술적인 정확성과 과학적인 관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역사학자는 사료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고 문학 비평가는 텍스트의 구조를 거의 과학자처럼 탐구해야 하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건축가가 되려면 공학 지식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적 감각, 즉 인문학적 상상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생각만 하는 사람이나 행동만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다시 아는 것을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순환을 이루는 온전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 바로 그걸 지향하는 거죠.
노동에 대한 이 두 가지 관점을 보면 화이트헤드가 뭘 말하고 싶은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한쪽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하는 저주로서의 노동관이죠.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그게 아니라 초기 베네딕트회 수도사들의 이상을 옹호합니다. 그들에게 노동이란 지성과 도덕적 비전이 결합된 아주 즐거운 활동, 즉 일이 놀이요, 놀이가 삶이 되는 그런 경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논의가 어떻게 이 책의 가장 심오한 아이디어 중 하나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손과 정신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불가분한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플라톤 전통이 가진 아이러니는요, 그들이 신체의 아름다움과 활동을 그토록 찬양하면서도 결국에는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는 점입니다. 정신은 우월하고 육체는 열등하다는 이분법을 교육에 그대로 끌어들인 거죠. 이 문장 정말 그의 요점을 명쾌하게 보여주지 않나요? 감각, 사고, 신체 활동의 협응은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의 정교한 움직임이 뇌를 자극하고 또 뇌의 발달이 다시 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이 둘은 함께 성장하는 상호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여기서 화이트헤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의 충격적인 주장까지 합니다. 책만 읽고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관습에 갇힌 소심한 사상가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근육을 쓰지 않으면 점점 위축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으면 뇌가 받아야 할 중요한 자극을 놓쳐서 생각이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이거 지식노동만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 던지는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세상과의 이러한 신체적인 교감은요, 화이트헤드가 지식의 본질에 대해 내리는 또 다른 중요한 구분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직접 얻은 지식, 즉, 첫 번째 손을 거친 지식은 모든 지적 활동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해보고 보고 시험해보면서 배우는 바로 그것이죠. 물론 책을 통해 얻는 간접 지식도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경험이라는 닻이 없으면 이 지식들은 생명력을 잃고 쓸모없는 죽은 아이디어가 되어버립니다. 화이트헤드는 심지어 이 간접 지식에만 의존하는 것을 평범함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 교육의 진짜 힘이 나옵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이론이 어디서 통하고 또 어디서 실패하는지를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2 더하기 2는 4라는 추상적인 명제보다 사과 2개와 사과 2개를 합쳤더니 사과 4개가 되더라는 구체적인 경험이 훨씬 더 강력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직접 해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책이나 시, 예술 같은 건 이제 다 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화이트헤드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작업장과 도서관이라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두 세계를 통합하는 아주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합니다. 문학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첫째, 문학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죠. 이건 지친 정신에게 꼭 필요한 휴식입니다. 둘째,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창의성의 원천이 되어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문학이 우리에게 비전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을 넘어서 더 나은 가능성을 상상하고 꿈꾸게 만드는 바로 그 힘 말입니다. 화이트헤드의 통찰은 명확합니다. 미래의 승패는 전쟁터가 아니라 비전을 품은 사람들의 작업장에서 결정될 거라는 점이죠. 아무리 고도로 훈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그들을 이끌어줄 비전이 없다면 그 대단한 힘은 엉뚱한 곳으로 향하거나 그냥 낭비될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강력한 장에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그리고 통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술 훈련을 그저 과학, 예술, 인문학의 토대 없이 단순한 기능 습득 정도로 취급하는 것, 이건 효율적이지만 비전은 없는 노동자들의 나라를 만드는 것과 같은 재앙적인 실수라는 겁니다. 결국 화이트헤드는 다시 한번 베네딕트회 수도사들의 정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암흑시대에 지식과 노동 그리고 도덕적 에너지를 통합해서 문명의 불씨를 지켜냈던 것처럼 말이죠.
화이트헤드가 이 글을 쓴 게 거의 100년 전입니다. 하지만 그가 던지는 이 도전은 우리 시대를 정확히 관통하면서 여전히 유효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도발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책 교육의 목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 교육과 인문 교육을 전혀 다른 길, 심지어는 서로 반대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바로 그 생각이야말로 교육이 빠진 가장 큰 함정이라고 지적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생각 자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질문. 오늘날 학생이나 학부모, 또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고민일 겁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려면 기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깊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인문 교육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화이트헤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이 분리의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교육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화이트헤드가 꿈꾸는 기술 교육의 진짜 이상적인 모습은 뭘까요? 이건 단순히 취업 잘 되는 기술을 가르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삶 자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비전이 담겨 있거든요. 일과 놀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 자체가 삶이 되는 세상. 그가 그리는 세상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바로 이 문장 하나에 화이트헤드가 생각하는 교육의 최종 목표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노동의 힘겨움과 즐거운 몰입이 더는 나뉘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해서 일이 곧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술 교육이 단순히 직업 훈련이라는 좁은 틀을 넘어서 진짜로 추구해야 할 이상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화이트헤드가 이 이상적인 모델의 실제 사례를 현대적인 공장이나 기술학교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 중세 초기에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찾아냈다는 점입니다. 기계처럼 반복하는 노동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와 완벽하게 하나가 된 노동의 원형을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발견한 거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베네딕트 수도사들은 그냥 땅을 파고 건물을 짓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동 하나하나를 신과 함께 이 세상을 가꾸어 나가는 아주 신성한 과정으로 여겼어요. 바로 이 지적이고 도덕적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된 노동이 의미 있는 활동이 되고 심지어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화이트헤드는 바로 이 정신이야말로 오늘날 일에 지치고 소외된 우리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기술 교육이 단순히 손재주만 가르칠 게 아니라 바로 이 정신을 길러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수도사들의 이상적인 노동과는 정반대로 오늘날 많은 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피곤하고 지루하고 자기가 하는 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느낌을 받죠. 일이 즐거움이 아니라 그저 먹고 살기 위한 고된 노동이 될 때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생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 볼까요? 화이트헤드는 한 나라의 번영과 평화가 어떤 사람들을 길러내는지에 달려있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국가에 진짜 필요한 건 그냥 손재주가 좋은 기능공이나 머리 좋은 발명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사람은 바로 자기 일에서 진정한 기쁨과 목적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즐기는 사람은 스스로 더 나은 방법을 찾고 혁신하며 동료들과 기꺼이 협력하거든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거죠. 여기서 화이트헤드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들어온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속담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심지어 어리석은 속담이라고까지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당장 급한 필요에서 나오는 건 기껏해야 어설픈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진짜 혁신은 즐거운 지적 호기심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이게 뭘까? 궁금해하고 탐구하고 싶고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바로 그 즐거움이야말로 위대한 발명을 이끄는 진짜 힘이라는 통찰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현대의 교육을 병들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오해, 즉 인문교육과 기술교육은 서로 반대편에 있다는 이 잘못된 믿음을 한번 깨부숴 보겠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이 둘을 나누는 것 자체가 교육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화이트헤드는 이 대립하는 두 교육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 상징적인 두 인물을 소환합니다.
바로 플라톤과 성 베네딕트죠.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인문 교육은 정신활동과 육체노동을 철저히 분리시켰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여유 시간이 있는 소수의 귀족들을 위한 교육이었죠. 반면에 성 베네딕트의 모델은 노동 그 자체에 깊은 정신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한 민주적인 교육의 이상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온 인문 교육의 이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노동과 삶을 분리시키는 귀족적인 관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 셈입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기술 교육과 인문 교육이 서로 대립한다는 생각 자체가 그냥 틀렸다는 거예요. 교육을 망치는 아주 심각하고 근본적인 오류라는 거죠. 우리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듯이 생각하는 교육과 만드는 교육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꼭 필요로 하는 하나의 전체라는 거죠. 그는 실천과 이론이 아주 긴밀하게 합쳐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지성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창의적인 충동과 실제적인 적용이라는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활발해진다는 거죠. 책만 읽고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갖춰야만 진짜 삶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손재주가 뛰어나도 그 바탕이 되는 과학적 원리나 인문학적 비전이 없다면 그냥 단순한 기능공에 머물고 말겠죠. 결국 교육의 진짜 목표는 이 둘을 다 갖춘 사람, 즉 잘 알고 또 잘 행하는 온전한 인간을 길러내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합적인 교육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화이트헤드는 국가 교육 시스템이 세 가지의 주요한 길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길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채워주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길은 우리가 흔히 인문 교육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문학 교육입니다. 물론 언어를 통해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언어적인 표현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과학의 원리나 실제 적용 능력을 놓치게 돼서 결국 공허한 말장난에 그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길은 과학입니다. 과학교육은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죠. 하지만 이건 역시 더 넓은 맥락,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성찰이나 기술적인 적용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저 고립된 지식에 머물게 됩니다. 자기 전문 분야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외딴섬 같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경고죠. 그리고 바로 이 세 번째 길, 기술교육에서 화이트헤드의 주장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기술교육은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요. 또 보기 좋고 쓰기 편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을 통해 길러지는 미적 감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교육이란 건 본질적으로 과학과 예술을 통합하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화이트헤드는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교육 이상이 가진 가장 큰 결점이 바로 우리 몸, 즉 구체적인 행동을 무시한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정신과 행동 사이의 재앙과도 같은 분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정말 도발적인 문장 아닌가요? 이 말은 그의 신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적인 활력은 우리의 육체의 활동, 그리고 손을 쓰는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몸은 쓰지 않고 책상에 앉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현실과 동떨어진 뜬구름 접는 생각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의 논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한번 보세요. 진정한 지적 활동은 책에서 얻는 간접적인 정보가 아니라 내가 직접 부딪히고 느끼는 직접적인 경험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로 기술교육이 우리에게 그런 직접적인 관찰과 행동의 기회를 주죠.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 생각이 손을 통해 결과물로 나오고 그 결과물을 보면서 다시 생각을 발전시키는 이른바 생각과 행동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순환고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지성은 더욱 깊고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재미있는데요.
화이트헤드는 이 두 종류의 논리 방식을 기술 교육과 인문 교육의 관계로 설명해요. 발견의 논리, 즉 귀납법은 구체적인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직접 경험을 중시하는 기술 교육과 아주 닮았습니다. 반면에 발견된 것의 논리, 즉 연역법은 이미 정해진 원리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이론 중심의 인문 교육이나 과학 교육에 해당하죠.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바로 이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전한 사고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귀납 없는 연역은 공허하고 연역 없는 귀납은 맹목적이죠. 기술 교육과 인문 교육의 관계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화이트헤드는 가장 기술적인 교육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형태의 교육에서 왜 예술과 문학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설명하면서 그의 통합된 교육 비전을 완성합니다. 흔히 예술 감상이라고 하면 수동적인 활동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화이트헤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술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첫째는 작품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의미와 비전을 만들어내는 아주 적극적인 창조 행위라는 겁니다. 둘째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정신적인 휴식, 즉 우리의 초점을 전환시켜 줌으로써 번아웃을 막아준다는 점이죠. 이 문장 정말 중요합니다. 예술은 그냥 삶의 양념이나 기분 전환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술은 우리의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활동을 이끌어주는 데 필요한 비전과 방향을 직접적으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지, 우리가 만드는 것들이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거죠. 비전이 없는 기술은 자칫 위험한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이트헤드는 우리에게 이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이 글을 쓴 지 한 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 우리는 손과 정신을 하나로 합치라는 그의 부름에 귀를 기울여 왔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을 나누는 이 거짓되고 해로운 이분법의 덫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책 교육의 목적을 통해 우리는 지식이란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생각의 조직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온갖 날것의 경험들,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의 파편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의미 있는 지식 체계로 만들어지는지 그 놀라운 과정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의 지도입니다. 먼저 생각이란 게 도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모습, 그러니까 서사시는 과연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주는 과학이라는 배가 어떤 두 가지 힘으로 움직이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그 배가 출발하는 항구가 사실은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곳인지 확인해 볼 거고요.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라는 강력한 엔진의 내부를 4단계로 나눠서 아주 자세히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를 얻게 되는 사유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도를 따라서 한번 출발해 볼까요? 화이트헤드는요, 이 생각을 정리한다는 거대한 이야기의 핵심을 단 하나의 강력한 비유로 그냥 꿰뚫어 버립니다. 바로 서사시예요. 여러분,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 같은 대서사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는 정말 수많은 인물, 사건, 감정, 배경 묘사들이 담겨 있잖아요. 만약에 이 요소들이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섞여 있다면 그건 그냥 혼란스러운 이야기 조각들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위대한 시인은 이 모든 걸 아주 정교하게 배열하고 연결해서 하나의 장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들어내죠. 화이트헤드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조직화의 승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생각의 여정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아름답게 조직된 생각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위대한 서사시가 단어 하나, 이미지 하나, 감정, 사건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듯이 잘 조직된 생각이란 우리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생각의 조각들을 모아서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단편적인 사실들을 많이 아는 걸 넘어서서요. 그 사실들 사이의 관계를 꿰뚫어 보고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경지. 그것이 바로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이상적인 생각의 모습인 거죠.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조직화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모아두거나 정리정돈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핵심은 미리 정해진 어떤 특질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쉽게 말해서 훌륭한 요리사가 제각각인 재료들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레시피에 따라서 그것들을 조합해서 최고의 맛이라는 미리 정해진 목표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아무렇게나 재료를 섞는 게 아니라 의도된 구조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행위, 그것이 바로 조직화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직화된 생각의 최고봉, 끝판왕은 과연 무엇일까요? 화이트헤드는 딱 잘라 말합니다. 바로 과학이라고요. 왜냐하면 과학이야말로 세상에 흩어져 있는 무질서한 현상들 속에서 패턴과 법칙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논리적인 체계로 엮어내는 활동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과학이 단순히 사실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서류 작업 같은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위대한 서사시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통찰을 주듯이 진짜 과학적인 사고 역시 우주와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이로움을 목표로 하는 아주 특별하고 창조적인 종류의 조직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과학이라는 강력한 생각의 도구는 도대체 어디에서 그 힘을 얻는 걸까요? 마치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처럼 화이트헤드는 과학 역시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두 가지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두 엔진은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함께 작동하면서 인류의 지식이라는 배를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강은 강인데 시작점이 두 군데라는 거예요. 마치 서로 다른 산에서 시작된 두 물줄기가 만나서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의 거대한 강을 이루듯이 과학 역시 전혀 다른 두 가지 인간의 욕구가 합쳐져서 강력한 지식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한 줄기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뜨거운 열망에서 다른 한 줄기는 순수한 지적 호기심이라는 차가운 샘에서 시작됩니다. 과연 그 두 가지 원천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과학을 움직이는 두 엔진의 차이는 아주 명확합니다. 왼쪽의 실용적 원천은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기 위한 욕구예요. 더 튼튼한 다리를 짓고 싶다? 굶주림을 해결할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질병을 치료할 백신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처럼요. 반면에 오른쪽의 이론적 원천은 순수한 지적 호기심에서 비롯됩니다. 즉, 밤하늘의 별들은 왜 저렇게 울직일까? 생명은 최초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냥 순수하게 알고 싶어하는 욕구인 거죠. 그리고 화이트헤드는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 두 가지 욕구에 우열은 없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지적 탐구가 더 고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역사를 보면 이 둘은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발전해왔거든요. 때로는 증기기관을 개선하려는 실용적인 노력이 연력학이라는 새로운 이론적 발견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원자구조에 대한 순수한 이론적 탐구가 훗날 핵에너지라는 엄청난 실용적 기술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이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과학이라는 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동반자인 셈입니다. 자, 우리는 조직화된 생각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과학이라는 배를 타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출발점, 항구는 어딜까요? 놀랍게도 그곳은 반짝이는 등대가 있는 깔끔한 항구가 아니라 아주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우며 안개로 가득 찬 곳입니다. 답을 보기 전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과학은 언제나 완벽하게 증명된 공리나 명확한 정의에서부터 깔끔하게 시작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다고 생각할 텐데 화이트헤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과학의 실제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화이트헤드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과학은 무슨 무균실처럼 깨끗한 실험실에서 탄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혼돈스럽고 파편적이고 뒤죽박죽인 현실 세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의 감촉, 버스에서 스쳐 지나간 낯선 생각, 어릴 적의 단편적인 기억,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기쁨, 바로 이 모든 뒤섞인 경험의 총체가 과학적 탐구의 진짜 원자료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과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180도 뒤집는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질서는 과학의 출발점이 아니라 기나긴 탐구 끝에 도달하는 목표점이라는 거예요. 즉, 과학은 이미 존재하는 완벽한 질서를 발견하는 행위라기보다는 혼돈의 바다에서 의미 있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거친 돌덩이를 깎아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과학이 사용하는 진짜 데이터, 즉 원재료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상식입니다. 의자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나무 의자, 플라스틱 의자, 흔들 의자, 수없이 다른 모양과 재질의 물건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즉시 의자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냅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정신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수많은 감각 경험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엄청난 조직화 작업을 해낸 결과물이에요. 과학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상식이라는 토대 위에서 더 정밀하고 체계적인 구조물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이렇게 무질서한 경험의 덩어리라면 대체 어떻게 거기서부터 서사시처럼 구조화된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 원재료를 가공할 강력한 기계, 즉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이트헤드가 제시하는 그 엔진이 바로 논리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역사적인 비유를 들어서 논리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거 영국의 제임스 왕이 주교가 없으면 왕도 없다고 말하면서 주교라는 종교 제도가 왕권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뼈대임을 주장했듯이 과학 역시 논리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논리야말로 흩어져 있는 과학적 개념들, 예를 들어 힘, 질량, 가속도 같은 개념들을 F는 ma라는 하나의 법칙으로 단단하게 이어주는 접착제이자 전체 과학이론의 구조를 지탱하는 뼈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도 논리가 오랫동안 생산적이지 못하고 고리타분하다는 오명을 써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완성된 이후로 거의 발전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그 책임이 논리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안주하면서 더 발전시키지 못했던 우리에게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과 철학의 발전 덕분에 현대 논리학은 그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생각을 발견하고 확장하는 역동적인 도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롭게 태어난 논리라는 엔진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제 그 내부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화이트헤드가 제시하는 논리의 청사진을 통해 이 엔진이 어떻게 4개의 핵심 부품으로 구성되어 단계적으로 작동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고도화시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이트헤드는 현대 논리학을 마치 4층짜리 건물처럼 설명해요. 1층은 가장 기초적인 사실들을 다루는 산술적 단계, 2층은 변수를 도입해서 일반적인 법칙을 다루기 시작하는 대수적 단계고요. 여기서부터 진짜 추상화가 시작됩니다. 3층인 일반 함수 이론의 단계는 변수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 그러니까 패턴들의 패턴을 분석하는 고차원적인 단계입니다. 마지막 4층, 분석적 단계는 무한이나 연속성 같은 개념을 다루면서 논리가 미적분학과 같은 고등수학과 만나는 지점이죠. 이 구조를 보면 논리가 어떻게 단순한 사실 판단에서 출발해서 우주의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는 정교한 사고체계로 발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논리라는 건물의 1층, 산술적 단계는 가장 단단한 기초공사와 같아요. 이 단계에서는 오직 참 아니면 거짓, 이 흑백 논리만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벽돌처럼 다루는 거죠. 그리고 이 벽돌들을 그리고 또는 시모엔이 아니다. 와 같은 논리적인 시멘트로 붙였을 때 전체 벽이 튼튼한지, 즉 참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봅시다. 대수적 단계는 개별 벽돌을 쌓는 걸 넘어서서 건물의 설계도, 즉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와 같아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단 하나의 사실 대신에 X는 죽는다처럼 수많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반적인 틀, 즉 명제 함수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X라는 빈칸을 가진 변수가 등장하면서 논리는
비로소 개별 사실의 세계를 넘어 일반적인 법칙과 패턴을 다루는 추상적인 사고의 세계로 위대한 도약을 시작합니다. 이 두 단계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왼쪽의 수운의 비열은 0.03이다는 그 자체로 참인 하나의 단단한 벽돌이에요. 하나의 구체적인 사실이죠. 하지만 오른쪽에 X의 비열은 0.03이다는 그 자체로는 참도 거짓도 아닌 설계도와 같습니다. 이 X라는 빈칸에 수운을 넣으면 참인 문장이 됐지만 물이나 철을 넣으면 거짓인 문장이 되죠. 이것이 바로 개별 사실에 얽매이지 않고 일반적인 법칙과 관계를 탐구하는 대수학적 사고의 핵심이자 과학적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생각의 원재료인 무질서한 경험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가공하는 엔진인 과학, 그리고 그 엔진의 핵심 설계도인 논리의 4단계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조직화된 생각이 우리에게 어떤 궁극적인 힘을 주는지, 어떻게 무질서한 사실의 더미를 위대한 서사시로 바꾸어 놓는지 그 마지막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의 전체 그림입니다. 왼쪽에 혼란스럽고 표편적인 현실 경험이라는 원재료에서 시작해서 과학적 탐구와 논리라는 강력한 엔진을 통과하자 마침내 오른쪽에 수정처럼 맑고 일관된 이해의 체계, 즉 우리만의 지식의 서사시가 탄생하는 과정인 거죠. 이 여정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형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화이트헤드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지식을 어떻게 조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청사진을 우리 자신의 학습과 사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과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의 파편들을 그저 머릿속에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연결하고 조직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자신만의 강력하고 아름다운 서서시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교육의 목적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주제, 바로 대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들 하지만 동시에 대학은 과연 뭐라는 곳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계속 부딪히고 있잖아요. 오늘 그 답을 화이트헤드의 통찰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학은 왜 존재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아마 대부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이죠? 라고 답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대답 같죠?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잠깐만요 하고 우리를 딱 멈춰 세웁니다. 만약 그 두 가지가 전부라면 굳이 이렇게 돈 많이 들고 복잡한 기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식만 전달할 거면 책보다 싼 게 없고요. 전문 기술을 가르칠 거면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책이나 현장 실습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거대한 대학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의 통찰은 대학의 역할을 그냥 지식 전달기관, 그 이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거든요. 이게 바로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대학의 존재 이유, 그 핵심입니다. 이 문장 정말 곱씹어볼 가치가 있어요. 먼저 지식과 삶의 활기 사이의 연결. 대학은 그냥 책 속에 박제된 죽은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식이 우리 상 속에서 심장처럼 뛰고 열정을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짜 활기가 되게 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젊은이와 노인의 결합을 말합니다. 여기서 젊은이는 학생들의 끝없는 호기심과 에너지를, 노인은 교수들의 오랜 지혜와 경험을 상징하겠죠. 이 둘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만남이 상상력 풍부한 고찰이라는 아주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지식은 삶의 활기와 제대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과정의 열쇠, 그 핵심 재료는 대체 뭘까요? 네, 바로 상상력입니다.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상상력은 그냥 뜬구름 잡는 공상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연금술에 가깝습니다. 마른 사실에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F는 ma라는 뉴턴의 운동법칙. 이거 그냥 외우면 머리만 아프죠. 기억의 짐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상력이 딱 더해지는 순간 이걸로 행성의 궤도를 계산하고 로켓을 쏘아 올려 달에 가고
인류의 우주를 향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목적의 건축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상력의 힘이에요. 단순한 사실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비전의 원천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여기서 화이트헤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식 따로 상상력 따로 있으면 둘 다 아무 쓸모가 없다고요. 아니, 쓸모없는 걸 넘어서 오히려 사회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인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한쪽에는 현학자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지식은 다 들어있는데 그걸로 아무것도 새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마치 박물관에 핀으로 고정된 나비 같달까요? 예쁘긴 한데 날지는 못하는 거죠. 죽은 지식인 거예요. 반대편에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엄청난 아이디어와 꿈은 가졌는데 그걸 뒷받침할 현실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요. 이건 마치 좋은 씨앗을 기름진 땅이 아니라 사막에 뿌리는 거랑 같아요. 싹이 틀 리가 없죠. 이 둘 다 진정한 진보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해야 할 진짜 일이 뭐냐? 바로 이 둘을 하나로 합치는 대장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학자의 생명력 없는 지식에는 상상력의 불을 확 붙여주고 몽상가의 뜬구름 잡는 아이디어에는 경험과 지식이라는 단단한 뼈대를 딱 세워주는 거죠. 이 둘을 뜨겁게 달궈서 망치로 두드리고 하나로 용접해서 강하고 쓸모있고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 이게 바로 대학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식과 상상력이 제대로 만나면 교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꾸역꾸역 외워야 하는 지루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스릴 넘치는 지적 모험이 되는 거죠. 지식은 이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정교한 지도가 되고, 상상력은 그 지도를 들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는 용감한 탐험가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화이트헤드는 이게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당시 막 떠오르던 경영대학원을 예로 듭니다. 옛날 상인이야 자기 경험이랑 직관만 믿고 장사했겠지만 지금의 비즈니스 리더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구 반대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마음도 헤아려야 하고, 최신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의 심리도 읽어야 하고, 대서양을 건너는 선원들이 얼마나 피곤할지까지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경제학 언론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원리가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그려낼 수 있는 상상력, 이게 바로 오늘날의 리더십이고 이게 바로 지적인 모험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대학이 사회에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기관도 줄 수 없는 단 하나의 서비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을 그냥 머릿속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상상하고 질문하고 새롭게 연결해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정신을 길러주는 것. 대학은 지식의 창고가 아니라 창조의 훈련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대학은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적어도 유용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그냥 좋은 말, 덕담 수준이 아니에요. 상상력은 대학이 갖추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대학의 존재 이유 그 자체라는 선언입니다. 만약 대학에 상상력이 없다면 그건 그냥 쓸모없는 곳, 아니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돈을 받고 낡은 지식이나 파는 비효율적인 기관일 뿐이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상상력, 이거 대체 어떻게 가르치죠? 수학 공식처럼 칠판에 써서 가르칠 수도 없고 역사 연도처럼 달달 외우게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대답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상상력은 전염병과 같다. 상상력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옮는다는 거예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직접 퍼져나가는 겁니다. 상상력에 넘치는 스승 옆에 있으면 학생은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하는 방식, 그 태도, 그 열정에 감염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상상력이라는 횃불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결정적인 책임은 교수진, 즉 학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들 자신이 먼저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야만 학생들에게 그 불을 옮겨 붙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교수가 꺼져가는 불씨라면 그 횃불은 거기서 그냥 꺼져버리고 마는 거고요. 그럼 이런 감염이 일어나려면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요? 화이트헤드는 아주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교수진 자신이 상상력으로 빛나야 하고요. 또 그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쪼들리지 않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여유와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괴로운 걱정 없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기 분야에만 갇혀 있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지적인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라야 교수와 학생 모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호기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학은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그룹의 사람들이 만나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지혜를 지키고 새롭게 해석하는 학자. 둘째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는 발견자. 그리고 셋째는 그 지식을 현실 문제에 적용해서 기술이나 제도를 만들어내는 발명가. 이 세 그룹이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서로 만나고 부딪히고 협력하면서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화이트헤드는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만 그리는 이상향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바꾼 위대한 대학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왔다는 걸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보여주죠. 그는 대학의 성공을 취업률이나 논문 수 같은 걸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대학이 후대에 어떤 정신적 유산을 남겼느냐,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옥스퍼드 대학. 옥스퍼드가 완벽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꾸준히 배움을 상상력으로 다루는 학자 집단을 길러냈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하버드 대학을 듭니다.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의 그 강렬한 종교적 상상력, 그 에너지를 하버드가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문화와 과학을 꽃피우는 용광로가 되었다고 분석하죠. 이처럼 대학은 한 시대의 정신적 에너지를 구체적인 학문과 문화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대학이 세상에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불타는 횃불, 즉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선물은 꽤 위험한 선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상상력은 항상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거든요. 기존의 질서를 흔들고 때로는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죠. 하지만 바로 그 위험한 힘이 인류의 산업과 예술, 문명 전체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대학은 바로 이 위험하고도 소중한 선물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상상력을 키워내는데 성공한 대학이 남기는 궁극적인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근사한 건물이나 졸업생 명단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시간을 뛰어넘어서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의 정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적, 문화적 DNA를 남기는 겁니다. 대학 건물은 사라져도 그 대학이 피워낸 상상력의 불꽃은 졸업생들의 생각과 그들이 만든 책과 제도를 통해 영원히 살아남아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거죠. 화이트헤드는 이 모든 논의를 고대 아테네를 묘사한 이 아름다운 시 한 구절로 마무리합니다. 그 시민들은 불멸의 영혼이 되어 과거로부터 현재를 다스린다. 이 말은 위대한 대학이 꿈꾸어야 할 가장 높은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냥 당장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만드는 걸 넘어서요. 마치 수천 년 전 아테네의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지금 우리의 생각에 지배하는 것처럼 앞으로 올 수많은 세대들의 정신까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불멸의 영혼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학이 존재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교육의 목적, 그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죽은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있는 지식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대장정의 마무리로서 과연 대학의 진짜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이 생각을 조직하는 근본적인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깊이 있는 통찰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화이트헤드는요, 이 마지막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도발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대학은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쓸모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수많은 기능들, 연구, 사회봉사, 취업교육 이런 것들 다 좋은데 그 모든 것의 근본에 상상력이 없다면 그냥 존재 가치가 없다는 아주 단호한 선언인 겁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상상력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화이트헤드가 생각하는 대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 그게 뭘까요? 바로 지식이 그냥 책 속에 박제된 채로 머무는 게 아니라 삶의 희열, 그러니까 살아있는 즐거움과 생생하게 연결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는 젊은 학생들의 넘치는 에너지와 노련한 학자들의 깊이가 상상력이라는 아주 특별한 용광로 안에서 만날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경험은 좀 부족해도 활기찬 상상력을 가진 젊음과 상상력은 조금 무뎌졌을지 몰라도 깊은 지식을 가진 노련함이 서로를 자극하면서 딱딱한 지식의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대학의 핵심 기능은요, 단순히 물은 H2O다라는 사실을 학생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생명의 기원은 어땠을까? 저 머나만 행성에도 바다가 있을까? 이걸로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물은 H2O다라는 사실 자체는 그냥 외워야 할 부담스러운 정보지만 상상력과 만나는 순간 우리 꿈을 자극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살아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학이 추구해야 할 상상력 풍부한 고찰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대학은 생명력 없는 관념들,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채 그냥 쌓이기만 하는 지식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표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에 있는 살아있는 지식은 상상력과 실제 경험이 만나서 시너지를 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죽은 지식은 두 가지 위험한 길로 빠지게 돼요. 상상력 없이 지식만 파고들면 현실 감각 없는 현학자가 되고요. 반대로 지식이라는 기반 없이 상상력만 내세우면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바보가 되고 마는 거죠. 대학은 이 양쪽의 함정을 모두 피해서 살아있는 지식을 추구해야 하는 곳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이런 지적인 힘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마치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봤어요. 첫 번째 단계는 젊음의 호기심과 자유로운 상상력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책임감이나 제약 없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펼쳐보는 시기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에 현실 경험과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훈련이 더해집니다. 상상력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지 않도록 단단한 땅에 발을 딛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 둘이 완벽하게 결합해서 평생 동안 세상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상상력 있는 삶의 태도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학이 해내야 할 핵심 과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대학에서 이렇게 잘 키워낸 상상력, 이게 그냥 개인의 성장으로 끝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화이트헤드는 이 상상력이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 나아가 문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핵심 엔진이라고 봤습니다. 한 사람의 잘 훈련된 상상력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진보하는 사회에는 반드시 세 종류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거의 지혜를 잘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학자,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을 탐험해서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는 발견자, 그리고 그 지식들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는 발명가입니다. 대학은 바로 이 세 그룹이 한데 모여서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는 최적의 공간이라는 거죠. 학자의 깊이 있는 연구가 발견자에게 결정적인 힌트를 주고 또 발견자의 놀라운 성과가 발명가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지는 식으로요. 이런 지식의 선순환이야말로 국가 발전의 진짜 원동력이라고 화이트헤드는 강조합니다. 화이트헤드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비즈니스나 정치를 단순히 주어진 매뉴얼대로만 처리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상상하고 큰 그림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능력은 바로 대학에서 시작되는 지적인 모험을 통해서 길러진다고 봤습니다. 눈앞의 부품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기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상상하는 힘, 그것이 바로 이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이라는 뜻입니다. 좋아요.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도대체 어떤 원리로, 어떤 장치로 이 모든 게 가능할까요? 상상력을 통해서 지식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이 모든 과정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제 그 근본적인 어떻게의 문제, 즉 우리 생각이 조직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상력이라는 멋진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 정교한 엔진의 설계도를 들여다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화이트헤드는 과학을 한마디로 사상의 조직이라고 명쾌하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보통 과학이라고 하면 아주 깔끔하고 정돈된 실험실이나 완벽한 이론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그 시작점이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과학은 바로 우리의 실제 경험, 그러니까 아주 지저분하고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러운 현실 그 자체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질서가 아니라 혼돈이 과학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깔끔한 법칙으로 먼저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뒤죽박죽 섞인 지각, 감각, 감정의 흐름으로 경험하죠. 과학적 사고라는 건요, 바로 이 혼돈스러운 경험의 덩어리 안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고 구조를 만들고 질서를 창조해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그냥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걸 넘어서 이 혼돈에 의미를 부여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조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으려고 애쓰는 걸까요? 화이트헤드는 인간의 두 가지 강력한 욕구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실용적인 필요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 강력한 폭탄을 만드는 것처럼요. 다른 하나는 그냥 알고 싶다는 순수한 지적 호기심이죠. 저 별은 왜 빛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요. 이 두 가지 엔진, 즉 필요와 호기심이 함께 작동하면서 과학이라는 거대한 수레를 앞으로 힘차게 밀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지점에 거의 다 왔습니다. 경험이라는 혼돈스러운 재료를 가지고 질서라는 집을 지으려면 단단한 뼈대가 필요하겠죠? 제멋대로 흩어지는 생각들을 딱 붙잡아줄 구조 말입니다. 화이트헤드는 그 생각의 뼈대, 그 필수적인 구조가 바로 논리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영국의 제임스 왕이 주교가 없으면 왕도 없다고 말했던 것과 똑같은 무게로 이 말을 합니다. 논리가 없으면 과학도 없다. 이건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선언 같은 거예요. 과학의 수많은 개념과 이론들은 바로 이 엄격한 논리의 기반 위에서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이 복잡해 보이는 논리의 세계를 4개의 부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마치 회사의 조직도처럼요.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기반으로 점점 더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나아갑니다.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이 생각의 건축술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기초가 되는 처음 2단계만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기가 바로 논리의 1층, 가장 기초가 되는 산술 단계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각각의 문장, 즉 명제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문장들을 그리고 나 또는 같은 말로 연결한 더 복잡한 문장의 참, 거짓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규칙에 관한 겁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온다가 참이고 날씨가 춥다가 참이면 비가 오고 날씨가 춥다도 당연히 참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내는 것과 같죠? 정말 간단하죠? 마치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처럼 명확한 규칙이에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 과정을 시각적으로 아주 잘 보여줍니다. 가령 P를 비가 온다, Q를 춥다라고 해보죠. 이 표를 보면 비가 오거나 춥다라는 말이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인지 마치 수학 공식처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비가 와서 추운 것 같고 오늘은 안 추운 것 같다는 식의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경험에 이런 식으로 명확한 질서를 부여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셈입니다. 이제 논리의 다음 단계, 대수적 단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논리는 변수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엄청나게 강력해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실과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일반적인 법칙의 차이와 같아요. 논리가 어떻게 개별 사실들을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법칙으로 도약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표가 그 도약의 과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왼쪽은 수은이라는 특정한 물질에 대한 사실이죠. 이건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수은이라는 구체적인 이름 대신 X라는 변수를 넣는 순간 이건 더 이상 참거짓을 말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빈칸 채우기 양식, 즉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빈칸 X에 금을 넣든 철을 넣든 다양한 물질을 넣어서 검증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틀을 갖게 되는 거죠. 모든 과학 법칙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정상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는 이 책의 전반부에서 이야기했던 대학의 상상력 넘치는 삶과 후반부에서 다룬 논리라는 아주 엄격하고 추상적인 뼈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이트헤드가 꿈꿨던 비전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대학은 차갑고 단단한 논리적 분석이라는 도구가 따뜻하고 살아있는 관념의 모험에 연료를 공급하고 또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곳입니다. 논리를 통해 상상력은 훈련되고 또 상상력을 통해 논리는 새로운 탐험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둘의 결합을 통해 지식이 결코 생명력을 잃고 박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결국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교육은 죽은 지식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생 동안 계속될 지적인 모험을 더 안전하고 더 용감하게 떠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하는 힘을 단련시키는 훈련이라는 것, 이 책의 마지막 장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깊이 새기게 됩니다.
화이트헤드의 교육의 목적에 대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마주해 봅니다. 우리의 현대세계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교육은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을 조직하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이 잘 정리해 놓은 생각을 소비하도록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스스로 경험의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으며 생각을 조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저 소비하고 계신가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각자의 교육이 진정한 지적 모험을 위한 준비였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묵직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